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공공부조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비버리지라는 학자가 또 나왔습니다. 1942년도 사회보장 그러면 또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과 질병, 재해로 인해서 소득이 줄었을 때, 그리고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해서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과 사망, 결혼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보장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942년도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표현이 지금과는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그 미국의 사회보장법, 1945년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일반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미국은 이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있는데요.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급여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주정부가 관장하는 노인, 시각장애인, 요보호 아동, 또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 운영을 지원하는 것,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 이런 것들로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구성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하자면 좀 더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나라의 법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노령과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의 감소나 중단, 또 결혼, 양육, 사망 등과 같은 특별 지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수당과 같은 공적 조치,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적 조치를 포함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각각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텐데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의미하고, 공공부조는 최저생계비 미만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사회복지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사회복지사인 건데요. 사회복지사가 구체적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개념적인 내용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것을 사회보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의 기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기본생활보장의 기능입니다. 자, 앞선 시간들의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의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 즉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겠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고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와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사회 통합과 행복한 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의 기본 이념이 1차적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 여기에는 물론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것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능의 두 번째가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자, 네 가지의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이 네 가지의 기능이 역시 사회과학,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과학의 대부분의 개념들이 그렇듯이 아주 상호배타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소득 재분배 기능인데요. 사회보장의 기능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보장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경주 최부잣집이 그 역사의 기록에 어느 한 귀퉁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집안에 하나의 가훈이 뭐였었냐 하면 사방백리에, 자, 경주,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경주 기준인데요.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이 집안의 가훈이었고, 존경받는 부자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부잣집으로서의 권위와 또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부자가 존경받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은 건데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이겠고, 자, 이 집안에서 과연 정말로 이타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했는지는 정확히는 지금 알 수 없겠습니다만, 사회 정책적인 관점으로 봐도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들이 많다면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밀란들이 발생해 왔었죠. 혁명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혁명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드문 경우였었습니다만은, 밀란, 어떤 관리나 부자들을 습격했던 밀란의 형태는 굉장히 수백 번 일어났었던 상황인데요. 자,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이 많다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현대사회에서는 굶는 것이라는 절대 빈곤뿐만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대중매체나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이 없으면 안전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교통수단과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는 시대죠. 자, 현대적인 의미에서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대적인 사회보장의 의미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소득 재분배는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수직적 재분배라는 것은 고소득층으로부터 누진적인 소득세, 우리가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 세금의 비율 자체가 높아지죠. 동일한 비율로 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 세율이 약 한 40% 내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누진적인 소득세나 자산 과세를 통해서 징수한 세금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 수직적 재분배와 관련돼서 일반 소비세나 또는 부가세가, 대표적으로 이제 부가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이 소득 역진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진적인 소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높죠. 다만 이제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하나의 사회적 합의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일반 소비세는 누진적이지 않고 역진적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담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담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요. 1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과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인 소득의 사람이 피는 담배와 1000만 원인 경우가, 그렇다고 해서 10배의 담배를 피지는 않을 겁니다. 밥을 사 먹어도 10배를 먹지는 않겠죠. 먹는 양은 물론 이제 비싼 걸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먹는 양 자체가 그렇게 10배가 될 수는 없는 건데요. 자, 담배 한 갑에 만약에 3,000원의 세금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역시 이 사람에게도 3,000원이 부담되는 셈입니다. 자, 이 숫자를 놓고 보면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3,000원을 부담하는 것과 월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3,000원을 부담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더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 소비세, 부가세는
소득 역진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수직적 재분배에 역행하는 그런 관점의 그 세금 제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 소비세를 낮추고 이 누진적인 소득세를 더 높이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수평적인 재분배는 동일 계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가족 수가 많은 가정에 주로 사회보험 정책에 의해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반적인 그 위험 분산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이 갖고 있는 지금 두 가지, 이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이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대부분은 이 수직적 재분배적인 요소와 수평적 재분배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지 완벽하게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능의 지금 세 번째 사회적 연대 기능입니다. 사회보장을 통해서 소득 중단이나 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연대해서 그들의 생활을 공동으로, 우리가 앞서서 이런 개념을 집합주의라고 표현도 했었죠. 개인의 책임이 아닌 그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빈부 간에 또 계층 간에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사회 안정이나 공동체적인 질서의 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통시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빈부격차가 심했던 사회들, 그 사회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 하면 사회 기능이 와해되거나 또는 혁명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그 빈부격차가 강제적으로 해소되어졌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경제 안정 기능입니다. 사회보장은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 조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즉 사회보장 자체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관점입니다. 경제 안정화 효과가 있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불경기 실업이나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에 급여를 확대해서 소득의 감소를 완화시켜서 불황이나 경기 후퇴에 대비하는 것. 그 고용보험이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을 하더라도 자, 저축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이 실업을 하게 되면 바로 생계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서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찾을 시간을 대비해주는 그런 것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도록, 자,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사회적 안전망이 그다지 충분하다고, 복지 선진국에 비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이제 위험을 느끼고 있죠. 내가 한 번 여기서 실패하면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위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모습에, 현재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는 이 경제 안정 기능과 경제 안정화의 기능에 있어서의 사회보장 기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장이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회보장으로서의 경제적 안정 기능입니다. 경기가 활성화될 때에는, 자, 그런 걸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때에는 실업수당이나 국민기초생활 비용의 감소, 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땐 국가의 보장을 받아서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재기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실업수당이 중단되거나, 자, 재기해서 취업을 했으니 더 이상 실업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호의 비용도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 결과적으로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이 적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안정을 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공공부조의 제목이 지금 2번으로 바뀌었고요.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공부조, 다른 말로는 이제 공적 부조라고도 하는데요. 두 가지가 다 쓰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주로 공공부조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공적 부조도 같이 쓰입니다. 자, 공공부조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절대 빈곤 이하에 있는 그런 경우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관점으로는 사회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 공공부조, 또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 거고 지금 공공부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적인 최저생활보장의 경제적인 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이자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완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구조상 사회보험이 1차적입니다. 국민연금이라던가 이것이 1차적이고 거기서 보장이 안 되면 2차적으로 보완책으로서의 공공부조의 접근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법률적으로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자격 조건을 부과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조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런 미인즈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즉 월소득이 얼마인지, 또 자산, 집이 있거나 예금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계산 공식에 의해서 환산을 해서 소득 인정액, 월소득과 자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을 조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그 기준의 아래쪽인지를 실제로 조사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도와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조세로, 즉 세금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조달됩니다. 법적 기반에 입각한 권리가 주어지고 소득보장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책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시스템은 사회보험제도가 1차적이고 거기서 보장이 안 되면, 거기서 이제 보호가 안 되면 보완책으로서 공공부조로 가게 됩니다. 최후의 사회보장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건데요. 이것은 1961년도에 생활보호제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꽤 오래전이고 지금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와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 시행이 됐고요. 법이 통과된 것은 조금 더 일찍인, 대개 이제 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은 약간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9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었었습니다. 이 생활보호제도라는 그 개념이 워낙 한 40년 가까이 활용이 되어져 왔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단어가 여전히 익숙하고 그리고 여전히 보건복지부보다는 보건사회부가 익숙한 좀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보건사회부에 익숙하시다면 아마도 그런 분들은 아마도 50대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경제 위기로 수많은 저소득층이 아주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않게 개인의 책임과 크게 관계없이 보통에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 때문에 수많은 저소득층이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에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그 기존에도 물론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겠고 생활보호제도로서의 생활보호제도가 있었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당시 시민단체 등의 입법 초원을 받아들여서 약 40년 정도 시행되어 온 단순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7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에 4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생계급여입니다. 7가지를 지금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요. 좀 빠르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즉 생계유지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걸로 행합니다. 통장으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비교적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1915년도 7월부터 맞춤형 복지라는 시스템으로 대폭 개정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수급자가 되면 7가지를 다 받거나 또 수급자가 아니면 7가지를 다 못 받거나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이 이제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접근되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와 각각의 급여를 필요한 사람들의 정도를 구분해서 접근하기 시작했고요. 2016년도 기준으로 이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쭉 일렬로 소득별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 그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인 사람을 지금 생계급여의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계급여는 보장기관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이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 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래에 사회복지 그러면 고아원, 양로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거주시설이 아니고 자신의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도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급자가 그 주거에 없거나 주거에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를 보장시설, 아동복지시설이거나 노인복지시설, 또 타인의 가정에 위탁해서 급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거급여인데요.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료, 유지, 수선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15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또 한 가지 큰 틀 중에 변화된 내용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이 모든 공공부조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했다면 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다른 부처로 이관이 됐는데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 치료, 치료의 지급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들, 그리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육급여는 개정에 의해서 이제 교육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교육과 관련된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전 또는 물품으로 수급자 또는 이 교육이다 보니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5번째인 건데요. 앞에 4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고 거기에 비해서 이 3가지는 조금 비교적 그 중요성은 약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산급여, 아이의 출산에 관련된 국가의 도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 또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의 급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행할 수 있겠습니다. 6번째는 장제급여인데요. 사망 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 시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에 장제 조치를 행할 때 관련된 비용이 수반되겠고 그 비용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장제가 행하는 자에게 이제 본인은 사망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3자가 이제 친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겠고요. 제가 한센병력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달에 이제 2번, 3번 정도씩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었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장례 후에는 항상 관련된 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이 장제급여를 신청하시면 대략 매년 변동이 됩니다만 약 2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꼭 안내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화면인데요. 7번째로 자활급여입니다. 자, 이 자활은 점점 강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생계비 미만에 처한 분들을 공공부조를 통해서 돕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평생 사망할 때까지 돕는 것보다 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자활에 관련된 급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직업교육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하게 됩니다. 자활에 필요한 근로 능력의 향상 및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 발전, 정보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기술 경영 지도,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겠고요.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자, 이 말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에셋 빌딩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자, 간략히 얘기하자면 저소득층은 사실 저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에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저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이제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도 자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 형성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10만 원을 플러스 알파로 보조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10만 원의 저축에 대한 동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죠. 자, 자신이 저축한 것보다 거기에 매칭 펀드로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저축을 고양시키고 또 자산 형성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 자산 형성 지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나 세부 내용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행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공공부조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주로 사회복지 정책 과목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 사회보장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사회보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이란 기본적으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국가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도 시행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보험 얘기할 때마다 항상 자동차 보험을 이제 예를 들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회보험은 아닙니다만 위험 분산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자동차 사고가 누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는 사람들도 매월 조금씩의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사고 난 사람의 큰 위험을 같이 이제 헤쳐나가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공공부조에 비해서 비교적 수평적 소득 재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인 건데요. 질병, 부상, 노령, 장애, 노령이 두 번 들어갔군요. 그리고 실업, 사망 등으로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 분산과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가입의 강제성을 지닌 사회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강제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강제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대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관련돼서 사회정책적인 입장을 설명을 해보면 건강보험을 먼저 예를 들어보면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조금씩 비용을 부담해서 아픈 사람을 돕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건강할 때는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보험료를 자신의 급여 중에 소득 중에 일부를 부담하는 건 그것을 즐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할 땐 나 이제 병원에 갈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강제 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한다면 가입하지 않겠죠. 그리고 아프면 가입을 할 겁니다. 뭔가 실제로 아프게 됐을 때 이거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니까 이제 이번 달에 가입하고 내일 병원 가야지. 그러면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 분산인데 아픈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면 그 보험 제도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씩 비용을 각출해서 그래서 아픈 사람을 돕는 제도인데 안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가입하지 않고 아픈 사람들만 온통 가입하게 된다면 그 보험 제도는 운영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그 위험을 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 강제성에 대한 논란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인 100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대가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자, 그 대신에 나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50년 후에, 현재 20대가 한 50년쯤 됐을 때 그 100명 중에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분명히 빈곤에 처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이 50년 후의 미래를 자신이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자, 이 100명 중에 10명이 절대 빈곤의 상황에 처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50년 전에 자신의 20대 때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서약서를 썼다고 한들 국가가 이 사람들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명을 50년 전에 국민연금 나 가입 안 하고 내 노후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라고 서약서를 썼다고 한들 이 10명에 대해서, 70세가 된 10명에 대해서 국가는 공공부조 제도 통해서 도와줘야 될 텐데요. 그 공공부조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가장 유리한 상황은 어떤 거냐 하면 근로능력이 있을 때 20대 때 가입하지 않고 비용 부담 안 하고 그리고 노인이 돼서는 세금으로 살아가고, 가장 이게 유리한 방식인 거죠. 그것은 이제 이 10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은 90명, 그리고 일반 대부분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제 가입을 해야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셈입니다. 이 10명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 10명을 발생하지 않으면, 강제 가입을 통해서 이 10명을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세금을 덜 내도 되게 되는 거죠. 90명과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강제 가입이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 크게 5가지인데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민연금인데요.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소득재분배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보편주의 원리, 공공부조처럼 자산조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만 하면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의 보편주의를 의미합니다. 공공부조는 일정 소득 인정액 이하여야만 도와주는데 이상이면 도와주지 않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사회보험 제도는 보편주의, 누구나 다 해당합니다. 보험료 부담의 원리입니다. 자, 공공부조는 기여와 관련 없습니다. 자신이 기여한 바와 관련 없이 절대 빈곤선 이하에 대해서 세금으로 도와주는 건데요. 사회보험은 기여금,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또 국민연금도 매월 납부한 그런 사람들의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사회보험의 유사점을 다른 구조와 좀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측면은 민간보험과 동일합니다. 위험의 이전과 분산, 또 보험료에 의한 재원 마련 등은, 이러한 보험 방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공공부조와 비교했을 때 공통점은 사회보장이라는 점에서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보험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가입을 적용하는 의무제도입니다. 자,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산조사는 없고, 자산조사는 공공부조에 있는 겁니다. 자산조사는 없고, 급여수급권자는 수급 요건만 갖추게 되면 권리로서 급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돼서 매월 납부하고 있으면 병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수급권은 수급자와 정부 또는 공적기관, 정부이거나 공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공적기관 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자신의 보험료에 비례해서 급여를 받는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 생계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즉 사회적 충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중에 하나가 본인이 낸 것만큼 은행보다 돌려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비판인 건데요. 분명히 일부가 그렇습니다. 은행보다 못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사회보험은 국가가 은행 역할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할 리가 없죠. 자,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인 건데요. 많이 내면 많이 주고
적게 내면 적게 주기는 하는데 많이 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돌려받고요. 국민연금 경우에 적게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그 기준선이 물론 매년 바뀌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공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 소득이 200만 원 보다 높은 사람들이 내는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좀 덜 받습니다. 낸 것보다 좀 덜 받고 2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낸 국민연금은 그것보다 좀 더 돌려받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보장, 최저생계 수준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최저생계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인 내용이 국민연금 제도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이 이 구조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만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은행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죠. 이쪽으로 소득세 분배가 되는 셈입니다. 자,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소득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은행보다 자산을 더 증식시켜주겠다, 높은 이자율을 주겠다,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국민연금은 1973년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행이 안 되다가 그 당시에는 원유파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또 정치 사회적인 여건 등의 미비로 인해서 시행이 연기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 말에야 국민연금법을 개정이 되었고 실제적인 시행은 1988년도에 노태우 정부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관련된 배경들을 살펴보면 산업화와 함께 사회구조가 점차 고령화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서 노인의 인구수가 증대를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확대가족 체계, 즉 3대 할머니, 부모, 아이 이렇게 살던 확대가족 체계의 쇠퇴와 핵가족화도 점점 이제 분산되는 경향을 갖고 있죠.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의식과 과거에는 이제 큰아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던 거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상호부조 정신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측면들, 결과적으로 사적인 개인들의 부양 체계가 약화되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공적 부양 체계의 일환으로서 발전된 노후 소득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현재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자, 이것을 좁은 의미로는 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넓은 의미로는 이 네 가지를 포괄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 일부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연금제도가 지금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건강보험이 과거의 직장과 직업이 분리되었다가 통합된 것처럼 이러한 그 공적 연금제도는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안에 아픈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야말로 집안이 망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인데 반해서 단기보험으로서 1년 단위의 회의 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해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 현재 적립 방식이죠. 수십 년 동안 적립해 놓고 쌓아놓은 것을 이제 65세 이후에 되돌려받는 개념인 건데요. 자, 국민연금,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적립된 것이 다 고갈되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수십 년, 30, 40년 후에는 받을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적립된 것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문 닫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제가 30, 40년 후의 일을 100%로 보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그해 걷어서 그해 지급하는 방식,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처럼 국민연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해 지급될
노령에게 지급될 국민연금의 금액을 그해 세금으로 걷어서 지급하는, 쌓아놓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 걷어서 그해 지급하는 형태, 그것을 우리가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국민연금에서 적립된 것이 점차 고갈되어져 가면 그런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국민연금이 갑자기 문 닫게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급 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 기간과는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하더라도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바로 그때부터 치료가 가능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63년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나 당시 임의 적용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방식으로 유명무실했었고요. 1977년도에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해서 강제 적용의 사회보험 방식으로 처음에는 500인 이상의 아주 큰 대기업들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1989년도에 7월에는 또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달성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조합 방식을 채택해서 직장조합, 지역조합이 분리되어져 있었는데요. 1999년도 1월 달에 건강보험의 완전 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통합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부상, 질병, 사망하는 경우에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실시된 것은 꽤 이른 시기입니다. 다른 보험에 비하면 1963년도에 시행이 돼서 제정이 돼서 1964년도에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시행이 됐죠. 자,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고용주만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주된 적용 대상은 임금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산재 보상은 여러분들이 꼭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무과실입니다. 자, 우리가 실수에 의하던 실수에 의하지 않던 것은 고려하지 않고 치료를 사고 났을 때 거기에 관련된 보상과 치료를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다친 것, 과실에 의해서 그 재해가 발생한 것은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보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책임을 고용주나 근로자의 과실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실수의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 기준에 의한 요건만 충족하면 산재보험에 보상을 지급하는데요. 자, 사고의 원인 기준에 의한 요건만 충족하면의 의미는 뭐냐면 가끔 이제 공장 근로자가 암이 발생했을 때 그 암의 발생이 공장의 유해 환경 때문인가, 이런 논란들이 이제 뉴스거리가 될 때가 있는데요. 공장에서 일한 것이 원인이 됐다면 이 사고의 원인 기준 요건에 충족한 거고요. 암 발생이 공장에서의 근로 요건 때문이 아닌 다른 요건 때문이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고용보험입니다. 실업의 예방, 또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여러분 중에서 이제 고용보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죠. 직장을 잃었을 때 최소한 몇 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해서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용보험 제도의 성격은 단순히 실업 후에 소득 보장이라는 전통적 의미, 우리가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그 전통적 의미의 사후적, 소극적 성격 이외에도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실업을 예방하고 미리 예방하고 적극적인 취업을 알선시키는 등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업이 됐을 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업 교육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 직업을 유지하고 또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고용보험 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1993년도 12월에 제정이 됐고 95년도 7월 1일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 후에는 1988년도 10월부터 제도 시행 후 3년 만인 전체 다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생긴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분류상으로는 그 건강보험 안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인데요. 자,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있던 치매나 중풍 등, 물론 딱 이 두 가지만 아니라 노인성 질병은 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간병이나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서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중에서도 큰아들, 이제 아들, 딸이 아닌 아들, 그 중에서도 큰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걸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요양의 방식이었던 건데요. 자, 그러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들이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내므로써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이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 4월에 제정이 돼서 2008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인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과의 기능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외래치료, 주로 치료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등의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제공된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한다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과 원인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하기 어려운 질병의 치료보다는 생활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원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라는 것은 집에 있는 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